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끝자락 전남 지역에서 100조 원의 가치를 지닌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탐사 결과 묻혀있는 금의 양이 기존에 밝혀진 것 외에도 상당수가 지하에 묻혀있는 상황. 이에 놀란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금광 개발 업체들이 한국 금을 노리고 진출에 욕심을 냈다고 합니다. 일본 또한 자기 지분을 주장하며 한국 금을 탐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묻혀있는 대규모 금광의 실체와 향후 전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뚫어야 해. 탐사대장은 흥분한 목소리로 한 군데를 가리켰죠. 인부들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연간의 조사 끝에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대장이 가리킨 지점을 파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판 지점은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반짝이는 금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순도 높은 금이었기에 사람들의 기대는 더 높았는데요. 전남 해남군 황산면에 위치한 모이산 광산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을 선사했습니다. 해남 모이산 지하서 잭팟 터졌다 300억 원어치 금광석 발견, 지질현 탐사기술 적용, 진도 해남 광산서 순수 금만 630여. 그동안 한국에서는 금 채굴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일tyk 황금빛 꿈을 캔다. 모이산 광산 개발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금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죠. 한때 채산성 문제로 채굴이 어려웠던 광산. 대한민국은 지역 곳곳에 금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지지부진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모이산 광산의 투자 성공으로 많은 이들이 고무되면서 본격적인 금맥 찾기 열풍이 불었죠. 국내진 95% 생산 해남 모이산 금광을 가다 찐말 찾아 갱도 4.7km 뚫어 금값 올라서 일할 맛나죠. 그 결과 진도군 가사도자 사다에서도 엄청난 금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광대역 유도분극 정밀 탐광 기술을 동원해 가사도 주변에서 상당량의 금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 대략 21만 톤에 가까운 금광석이 가사도 지하에 있다는 것을 파악했죠. 광대역 유도분극 기술은 기존 시추를 통해 광석을 분석하는 방법이 아닌 교류 전류를 땅 속으로 흘려 광물 부돌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지하 100m 이내의 광물만 탐사할 수 있으나 이 방식을 이용하면 지하 300m까지 광물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기법이죠. 그 결과 금액만으로 따져봤을 때 300억가량의 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황산, 진도 가사도 300억 규모 금맥 발견. 그런데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300m 밑까지 광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가사도 금광에 묻혀있는 금의 수준이 상상 이상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알려진 최고 금광인 시베리아 남동부 수오이로그 지역에서 발견된 금광보다 러시아서 85조 규모 사상 최대 금광 발견, 더 많은 양의 금이 대한민국 가사도에 묻혀있는 것이 알려진 것이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300억 원 수준의 금만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100조 원 수준의 금이 묻혀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금광 역사에서 최고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오이로그 지역에서 발견된 금광이 대략 85조 원 가치인 것을 감안할 때 가사도 밑에 묻혀있는 금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 할 수 있죠. 물론 지하 깊숙이 묻혀있는 금을 꺼내기 위해선 인력은 물론이고 채굴에 있어서 조심성을 기해야 하는 것이 사실. 그러나 묻혀있는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걸 온전하게 파낼 수만 있다면 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금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 어디에서나 금을 발견할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노다지 열풍이 가능했던 것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금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대한제국 시절 생겨난 말 노다지 유래 노터. 아주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은 금의 나라였습니다. 신라시대에는 경주의 대부분의 가옥에서 금을 사용한 가옥을 볼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풍부한 금을 선조들은 캐서 사용했습니다. 이 명성은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과 서역까지 넘어가 신라를 통칭할 때 금의 나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금을 기대하고 신라를 찾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신라시대 유물의 상당수는 금을 이용한 유물이 많죠. 더 놀라운 것은 특별히 힘을 들이지 않고도 지표면에 있는 금을 채취하는 수준에서 신라는 엄청난 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지하에는 이보다 더 많은 금이 묻혀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인력과 추출 기술만 있다면 사그라들지 않는 대박의 꿈 대한민국 금광을 아십니까? 일제강점기 땐 세계 3대 금광에 먼저 손을 댄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은 한국 광산의 가치를 눈치챘죠. 일제는
한국 지리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광산을 만들기에 적합한 지역을 찾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 결과 일제는 각 지역의 광산 하나를 개발할 정도로 전 국토에 펼쳐진 금을 얻기 위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이때 노다지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기 시작했고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금 광산 찾기에 몰두했습니다. 조선 최대 벼락부자 최창학의 황금광시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금광 발견으로 천만장자 등극. 실제 일제강점기 시절 거부로 유명했던 최창학은 금 광산 개발에 손을 대 엄청난 부를 누렸던 인물이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가 암살당하기 전까지 사용했던 경교장의 원래 주인이 최창학이었습니다. 그는 금을 통해 얻은 돈을 종로의 땅을 구입하는데 소모했고 그 결과 일제강점기 최고의 부자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 묻혀있던 금은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양이 묻혀 있었습니다. 일제가 미국은 물론이고 제국주의 국가들과 대결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조선에서 캔 금 덕분이라는 설명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금은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광산 개발과 기술 개발에 투자했다면 대한민국에 묻혀있는 금을 온전히 다 캘 수 있었겠지만 일제 패망 이후 혼란스러운 현대사를 거치면서 6.25 전쟁 시기 많은 수의 금맥 탐지 기술과 광맥 이치가 실전되었습니다. 한때 한국 최대의 금광 이렇게 망가졌다. 잃어버린 섬 장좌도.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광산 역시 일제강점기 시절 개발을 위해 열어두었다가 잠시 개발을 멈춘 곳으로 채산성이 있다고 확실한 곳들만 문을 연 곳입니다. 충북 음성 무국광산과 충남 청양 구봉광산이 대표적이죠. 1952년 문을 연 이 광산들은 월 6,080kg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광산이었지만 갱도 붕괴 사고와 광부 임금 인상, 금값 하락이라는 악재들이 겹치면서 수지를 맞출 수 없어 폐광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대한민국 금광을 연구한 권용일 금광연구가에 따르면 무국과 구봉광산 역시 대한민국 최대 금 생산을 도맡은 곳이었지만 다른 곳에 묻혀있는 금은 더 많은 양일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는데요. 그의 예견대로 가사도 금광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된 것입니다. 더 좋은 소식은 가사도 금광 외에 다른 곳에도 이와 같은 대규모 금광 산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인데요. 권용일 금광연구가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묻혀있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100년 전 문헌에 숨겨진 보물지도 진짜 금이 나올까? 해외에서도 한국의 대규모 금광 개발 소식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국제 금값, 안전자산 수요 몰려 5주 만에 최고치. 특히 안전자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을 찾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묻혀있는 금을 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 금광개발 업체 블루버드 머천트는 최근 충남 청양 구봉 및 고창 금광 개발에 재시동을 걸며 금 채굴에 열의를 보였습니다. 콜린 피터슨 최고 경영자 CEO는 4월 서울을 방문해 개발 관련 전략적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 허가, 기간 등 관련 규제 점검. 코로나 발생 이후 2년 만에 한국을 찾은 것인데요. 영국 상장 광산개발 기업 거창 금광 프로젝트 착수. 사업 허가, 기간 및 규제에 대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CEO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며 모든 사업을 챙긴 것입니다. 한국 외에도 수많은 금광 개발에 도전한 피터슨 CEO가 유달리 한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에 묻혀있는 금맥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일 것이라 추측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죠. 세계적인 금 채굴 기업인 뉴몬트 역시 한국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1921년 창립되어 미국과 캐나다,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쳐 금 채굴 사업을 벌이는 뉴몬트 역시 금 관련주 몰리는 뭉치돈맥 금광업체 뉴몬트 승승장구. 최근 한국의 금 매장량에 관심을 보이며 사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 앵글로골드 아얀티, 킬로스골드 등 금 채굴업계에서는 명망 있는 회사들이 한국 금광을 노리고 한국 사업체를 준비하고 있거나 채광 지역을 찾고 있는 가운데 기존 한국 금 채굴 기업들은 추가 금광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죠. 특히 가사도 금광으로 초대박을 맞이한 골든선 회사는 고무적인 결과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신기술로 전남 가사도에서 300억 금광 찾았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변 섬들도 살살이 뒤져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금광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원이 없어 항상 자원빈국 소리를 듣던 대한민국이 금을 통해 자원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금값이 날로 상승하고 있기에 광산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 일본에서는 한국의 대규모 금광 발견 소식을 전하며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투자한 광산을 한국이 이어받아 개발했으니 광산의 상당 부분의 지분을 일본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본의 헛소리를 들은 한국 광산 개발업자들은 어디까지나 기술을 갈고 닦아 금을 채굴한 곳은 대한민국이라는 말과 함께 일본의 주장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게 찾아온 초대박의 기운, 한국이 막대한 금을 바탕으로 지금보다도 더욱 부강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유럽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판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열린 독일 미넨 IAA 모터쇼를 비롯해 최근 유럽에서 열린 크고 작은 전시회에선 영어보다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럽에 공을 들여온 중국이 뒤통수를 세게 맞았습니다.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의 경쟁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며 반덤핑 관세를 예고,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르출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는 값싼 중국 차가 넘쳐나고 있고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돼 우리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내 시장에서 이러한 왜곡을 받아들이지 않듯 여기에서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이 말의 진위는 중국 자동차들의 경쟁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 뒤 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처는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미산 전기차에 혜택을 집중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최대 20% 저렴한 중국산까지 부상하면서 유럽산 전기차가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이렇게 중국 전기차 굴기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이 강력한 세금을 불리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성장 엔진이 꺼질 수 있고 유럽이 지금보다 더 유럽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에 대해 우대할 경우 이미 유럽 시장에 상당한 투자를 해놓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매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7년부터 폴란드와 헝가리를 중심으로 EU 시장에 선제적 투자를 단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EU 내 가동 중인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3사의 배터리 생산 능력은 EU 전체 배터리 생산 능력의 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63.5%에 달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금 미국은 물론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리튬과 혹연 등 배터리 원료가 되는 광물 자원도 많고 엄청난 규모의 내수 시장까지 가진 중국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중국은 천연 광물로 갑질을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기차 배터리는 광산이 아니라 폐기된 전기차 배터리에서 광물을 회수해 새 배터리로 가공하는 산업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광산으로도 불리는 폐배터리 사업은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유럽연합 EU 등의 새 규제 대응은 물론 핵심 광물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확보하려는 경제적 이유에서도 유럽 및 한국의 배터리 밸류체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들 같습니다. 수거된 폐배터리에서 새 배터리에 광물을 추출하는 사업은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을 자연 훼손 없이 확보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데다 광물 조달 비용을 낮추고 확보 안정성까지 높일 수 있어 특히 유럽연합이 선호하는 기술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폐차되는 전기차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 폐배터리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기차 교체 주기와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폐배터리 물량 확보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들은 폐배터리 안의 광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벌써 타던 전기차를 반납하면 신차 가격을 할인해주는 보상 판매 방식 등을 통해 손쉽게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차, 기아가 북미, 유럽 등을 중심으로 자체 폐배터리 사업을 준비 중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폐배터리 시장을 장악한 곳은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입니다. 이 중 한국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찍 개화한 자국 전기차 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폐배터리 시장을 구축했지만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위주라 추출되는 광물의 종류가 제한적입니다. 일본은 고도의 기술을 지녔음에도 자체 전기차 시장이 작아 확보할 폐배터리 자체가 적다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반면 한국은 금속 추출 기술력 등이 높은 편이고 대형 배터리 셀 소재 기업이 국내외에 대규모 생산 설비를 운영하고 있어 물량 확보에도 우위가 있습니다. 유럽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폐배터리 역외 반출 제한 움직임이 나오지만 한국의 배터리 셀 제조기업이나 폐배터리 기업 등 관련 밸류체인이 이미 유럽에 둥지를 틀었거나 유럽의 설비 구축을 예고한 만큼
유럽의 폐쇄적인 정책에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광산에서 광물을 확보할 때 보다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중국에 대한 광물 자원 의존도를 대폭 낮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에 들어가는 천연 광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세계는 지금 광물 자원을 찾아 남미로 아프리카로 투자 러시가 격화되고 있는데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한쪽에서는 폐배터리 기술을 통해 광물 자원을 재활용하는 한편 천연 자원이 없는 한국의 약점을 보완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중국 기업들과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마다가스카르 몰로 광산에서 흑연을 조달받기 위해 캐나다계 광업회사 넥스트소스와 투자 MOU를 맺고 앞으로 10년간 연간 3만 대 인상흑연 또는 연산 1만 5천 대 구형흑연을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또 탄자니아 마인지 광산을 보유한 호주 블랙록 마이닝의 증자에 참여하고 여기에서 흑연을 연간 최대 6만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리튬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중국이 예전처럼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갑질을 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네바다주와 오리건주 경계 지역의 맥더믹 칼데라에서 단일 광산으로는 최대 규모의 리튬 점토층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자 이 소식에 가장 표정이 구겨진 건 중국이었습니다. 만일 이 최대 규모 리튬 광산이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간다면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에 이어 또 한 번의 잭팟을 터뜨릴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새로 발견된 점토층의 리튬 농도를 조사한 결과 이곳의 리튬 농도는 일반 리튬보다 농도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적인 리튬 공급망을 틀어주고 갑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EU는 이를 국가안보의 문제로 여기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한창이었는데 이때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리튬 광산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산 개발은 사실상 한국이 맡게 되었습니다. 미국 배터리 공급망을 한국 기업들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한국 기업의 참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호주 광물 탐사 회사인 진달리 리소스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리튬이 많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맥더믹 칼데라에서 점토 리튬 프로젝트를 캐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달리 리소스는 이 점토 프로젝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해당 지역 점토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최적의 공정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포스코 홀딩스가 발을 담근 이 프로젝트의 잭팟 가능성입니다. 최근 탐사 결과 미국 맥더믹 칼데라 지역의 리튬 매장량은 기존 매장량 1위로 평가되던 볼리비아 여모의 매장량 약 2,300만 틀 훨씬 뛰어넘는 세계 최대 규모라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리튬 매장량 규모는 2위 아르헨티나, 3위 칠레, 4위 미국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맥더믹 칼데라 지역에서 발견된 양만으로도 리튬 순위에 있어서 세계적 강국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거대 리튬 매장지 발견은 리튬의 가격, 공급 안정성, 지정학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리튬의 역학관계를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건지 중국은 얼마 전 또다시 요소를 가지고 한국에 갑질을 시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일부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21년과 같은 요소수 품귀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중국산 요소 수입 의존도는 97%에 달했지만 그동안 공급망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비료용 요소는 카타르에서 41%,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를 수입하는 등 중동으로 수입망을 넓혀왔습니다. 차량용 요소 재고는 민간 재고 55일분, 조달청, 비축 15일분 등 총 71분이 확보돼 있고 2.5개월분에 해당하는 수입 계약도 이미 체결돼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중국이 요소 가지고 갑질이 안 되면 리튬을 다음 자원 무기로 삼을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위기를 겪은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로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지 오래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여모를 인수한 것은 물론 호주에서도 리튬 광산업체인 필바라 미네랄과 협력해 연간 31만 5천 톤의 리튬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미국 맥더믹 칼데라 인근 리튬 공급망까지 확보해 탈중국화를 가속하고 있으니 한국의 배터리 경쟁력은 완성차와 배터리 생산 기술은
물론 이제 광물자원 확보까지 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공급망 다변화로 인해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중국의 공급망 장난질은 이제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배터리의 주원료인 리튬 가격을 폭등시켜 갑질을 해오던 중국이 최근 한국에서 나온 역대급 뉴스에 멘붕에 빠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외신들도 이제는 한국 기업에게 펄펄 매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기술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통상 스마트폰 등 소형 배터리에는 리튬이 30,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는 3060kg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중국산 리튬 수입 대상국 1위에 올라섰고 파란색 일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의존도는 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틀은 칠레 등에서도 일부 수입하지만 약 84%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의존도가 65%였다면 현재는 20%나 더 높아진 것입니다. 리틀에서 제2요소수 악몽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고 리튬은 양극재 제조 원가의 50% 이상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정제 리튬 가격이 1년 새 4배 정도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CATL 등이 LFP 배터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탄산 리튬은 톤당 1억 원을 넘겼고 한국 업체들이 NCM 배터리를 만들 때 쓰는 수산화 리튬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산화리를 수입 금액은 지난해 대비 470%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국은 올해 8월까지 21억 달러 약 3조 원어치의 수산화 리튬을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16억 달러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84%까지 높아졌다며 조롱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기후변화나 정치적 갈등은 리튬 조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 8월 가물과 정전으로 리튬 공급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쓰촨성 공장이 폐쇄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바도 있습니다. 즉 사우디가 석유를 감산해 가격을 몰리듯 중국은 전력난을 핑계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2배 늘어난 600만 대로 예상되고 있어 자국 내 우선 공급 분위기에 따라 리튬 가격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리튬 정제 시설이 대부분 중국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리튬은 다른 광물보다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정제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채굴 과정에서 환경 파괴 우려가 크기에 인허가가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리튬 매장량이 가장 큰 국가는 칠레로 41%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호주가 25%, 중국은 7%에 불과하지만 정제는 대부분 환경오염 규제가 느슨한 중국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튬 거래는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리튬 정제 사업에 대해 톤을 피거내는 면허 license to print money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또한 2024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에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르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석 비중을 2027년까지 80%로 높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석 관련해서는 중국이 타겟이라는 의견도 이 때문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도 중국 이외 국가에서 수산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캐나다 및 호주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광물업체로부터 리튬 25만 톤을 공급받는 업무 협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성능 순수전기차 3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미국 커파스 미네랄과도 리튬 공급 MOU를 체결했죠. 이런 상황에 한국에서 보도된 뉴스는 중국을 또다시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리튬 플러스가 금산군에 수산화 리튬 제1공장 준공식을 가진 것입니다. 올 3월에는 핵심 장비인 50톤 규모의 특수제작 반응기 10기를 입고하기도 했습니다. 총 5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3,600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내 유일, 세계 8번째로 초고순도 수산화리튬 정제 공장을 세운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순도 99.99% 수산화리틀을 본격 생산할 예정인데 이는 국내 2차전지 소재 기업들과 테스트를 진행해 제품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사 측은 리틀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 연간 약 4천억 원의 매출과 1,200억 원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2공장 건설도 본격 추진될 예정인데 여기서는 5만 톤 규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글로벌 선도업체 수준과 비슷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간평 리틀이 연 7만 톤, 미국 기업 알버말이 37,500톤, 칠레 SQM이 연 2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튬 플러스는 장기적으로 연산 30만 톤을 생산해 글로벌 1위가 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해당 회사는 저급 탄산 리틀을 초고순도 수산화 리틀로 변환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달청에서 활용도가 낮은 탄산리듬 290톤을 대여했으며 이를 수산화 리틀로 정제한 뒤 국내 3대 배터리사에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리틀, 망간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희소급속 구종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탄산리튬도 보유 조이었으나 그동안 정제기술 미비로 활용되지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 플러스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하며 대여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제1공장 초기 생산을 위한 원재료는 모두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회사는 화학물질 제조 수입 관련 3대 인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력은 코스닥 상장사 EV 첩단 소재도 알아봐 지난 7월 50억 투자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곧바로 50톤 규모의 탄산리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주목한 내용은 리듬 플러스의 생산 방식입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리튬 정제 공장은 다량의 황산이 사용되고 전기와 인력 소요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 플러스는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오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종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공정 단순화를 통해 원가 겹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틀 플러스는 100여 건의 특허를 냈던 전용 대표가 지난해 6월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과 포스코에서 리듬 연구 관련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악하는 부분은 지난달 말 해당 관련 회사가 여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마저 중국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리틀 플러스의 지주회사인 리듬인사이트가 추진한 일입니다. 현재는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중국 등 10여 개 국가의 특허권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많은 여포에서의 리튬 추출 기술은 현존하는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중국 등 전 세계에 수많은 어포가 방치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틀인사이트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 추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리튬은 자연 증발 방식으로 추출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넓은 면적의 엽전이 필요하고 순도 높은 리듬을 얻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에서 1개월에서 최소 8시간 이내에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바 있습니다. 3040%에 불과하던 리튬 회수율 또한 80%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틀인사이트는 여포에서 추출한 리틀로 탄산리듬을 제조하는 방법 또한 최근 국내와 중국에서 특허 등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탄산리틀은 리튬 플러스 공장에서 수산화리들로 변환이 가능하기에 전기차용 리틀에 대한 밸류체인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리틀 플러스와 깊은 관계가 있는 포스코 또한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아르헨티나 엽수리를 상용화 2단계 투자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탄산리듬을 생산한 뒤 국내로 운반해 수산화리틀로 상용화하려는 계획도 이런 기술력이 확보돼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아르헨티나 여포의 탄산리듬 공장을 착공하며 수산화리를 가공 공장은 내년 상반기 국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수산화 리튬은 연산 2만 5천 톤으로 전기차 약 60만 대에 사용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향후 연 10만 톤으로 늘리기 위한 3, 4단계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그룹은 2018년 아르헨티나 어모를 인수한 후 추정치의 6배인 1천만 톤 이상의 리틀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채굴 가능성과 수율통을 고려해도 최소 280만 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 리튬 호수 가치는 현재 25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배터리사들도 적극적으로 포스코에 접촉해 온 상황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포스코 측에 미국 인플레이션 갑축법 파고를 같이 넣자며 포괄적 업무 협약을 제안해 진행되기도 됐습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국제신용평가사 평가에서 CATL을 능가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은 같았지만 전망에서 한 단계 높은 퍼스티브 긍정정을 받은 것입니다. S&P에 따르면 축적된 경험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향후 23년간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갑축법 발효로 CATL에 미국 비즈니스 기회가 제한된 점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CATL이 34%인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14%로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소재 경쟁력 향상으로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리틀 가격이 급등하면서
LFP 배터리에 비상이 걸린 것도 한국의 호재입니다. 중국이 주로 생산하는 LFP 리듬인 산절 배터리는 한국 NCM 니켈 망간 코발트 배터리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리틀이 더 많이 사용되기에 가격 차이가 크게 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리듬 플러스와 포스코의 친환경적 정제는 전 세계 소비자를 한국으로 몰려오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더욱 높여 중국 의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바랍니다. 대만섬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중국 본토까지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대만 TSMC에게 대형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대만 화롄현 해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직원들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진이 대만, 일본 등 섬 주변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오히려 한국의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이 주목받으며 TSMC 물량을 뺏어올 기회로 평가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월 3일 오전 7시 58분 대만 화롄현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은 대만 동부 인구 35만의 도시 화롄에서 약 7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강진은 20km의 진원 깊이를 가지며 중국 본토의 푸젠성과 광둥성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에 중국 천연자원부는 쓰나미 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레벨 1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의 이러한 지진 활동은 두 지역 사이의 지질학적 긴장과 활발한 지각 운동을 증명하며 지역 안정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대만 지진으로 대만 전역에서는 건물 붕괴와 교통 중단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화롄 지역에서는 심각한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가오슝 지하철은 전 노선 운행이 중단되어 안전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도 샤먼, 푸저우 등 여러 도시에서 진동이 감지되었고 중국 천연자원부는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자연재해는 두 지역의 일상과 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쓰나미 레벨 1경보 적색경보 발령은 대만 해안과 주변 지역에 대한 심각한 쓰나미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 경보는 지진 발생 후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나타내며 대만과 인접 국가들은 즉각적인 대비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민 대피, 해안가 및 취약 지역의 안전 점검, 그리고 긴급 대응팀의 배치가 포함된 대응 계획이 신속히 실행되었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에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곳은 바로 TSMC인데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는 대만 화롄현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일부 생산 라인에서 직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긴급 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의 일환으로 회사 측은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이나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TSMC가 안전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안 생산 라인의 작업 중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TSMC의 이러한 대응은 반도체 공급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업계 전반에 걸친 주의와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TSMC는 올해 들어 설비 투자 규모를 종전 계획보다 크게 상향하면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이 또한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TSMC의 설비 투자 계획에는 2나노미터 양산을 위해 현재 건립 중인 대만 북부 신주과학단지 바오산 지역 20팹 공장과 남부 가오슝 22팹, 서남부 자이언 타이바오 지역의 첨단 패키징 공장 2곳 등에 대한 투자가 포함됐습니다. 게다가 TSMC는 지난달 24일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의 제1공장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도 최근 들어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구마모토현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지진 현상으로 인해 TSMC의 생산 차질은 반도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TSMC의 고객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공급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치명적인 것이죠. 반면 삼성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잠재적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TSMC의 잠재적 생산 차질이 삼성전자에게는 공급망 다변화와 신규 고객 확보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자연재해가 반도체 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제조 공장의 손실이나 생산 차질이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TSMC와 삼성전자와 같은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재해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전략에는 공장 위치의 다변화, 비상 생산 계획의 수립, 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TSMC와 삼성전자 간의 대응 전략 비교에서 각기 다른 접근 방식과 준비 수준이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반도체 산업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산업의 안정성 강화는 중요합니다. 반도체 제조업체는 재해 대비 계획을 강화하고 공장의 지리적 다양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TSMC가 지리적 다양화를 추진하는 곳이 결국 일본이라는 건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파운드리 시장도 이제 저점을 지나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삼성전자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작된 반도체 업계의 반등이 파운드리로도 확대되며 반도체 업계가 봄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파운드리 산업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1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방 산업인 PC와 스마트폰 등 일반 응용처의 수요가 되살아난 것에 더해 AI 열풍까지 겹치며 파운드리 수요도 덩달아 늘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미국에서도 삼성전자가 TSMC보다 더 큰 보조금을 받으며 긍정적인 시그널이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60억 달러, 한화로 약 8조 원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이는 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의 예상 보조금보다 약 10억 달러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이번 보조금 지원으로 현지 생산 라인 확대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2022년 조 바이든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 Chips and Science Act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생산보조금 390억 달러 중 280억 달러를 첨단 반도체 기업을 직접 지원합니다. 이번 보조금 지원으로 삼성전자의 미국 현지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약 22조 4,400억 원을 투입해 파운드리 팹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최첨단 4나노미터 공정을 통해 오지, 고성능 컴퓨팅 HPC, AI 등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미 미국 그로크, 캐나다, 텐스토렌트 등 반도체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에서 AI 칩을 생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규모는 TSMC보다 더 많습니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사실상 TSMC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삼성전자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보조금을 받은 미국의 인텔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계속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난해 파운드리 부문 매출은 크게 줄고 손실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인텔은 삼성을 제치고 세계 2위를 목표로 세운 바 있습니다. 인텔은 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파운드리 부문 매출은 189억 달러 25조 5,717억 원, 영업손실은 70억 달러 9조 4,710억 원으로 전년보다 매출은 26% 줄고 영업손실은 34% 급증했습니다. 인텔의 더 큰 문제는 95% 이상의 매출이 내부 물량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발생한 매출은 9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렇듯 미국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으로 밀어주고 있지만 인텔의 파운드리 기술력과 그 성과는 암울합니다. 즉, 인텔에겐 물량을 맡기기 어렵고 TSMC에게 물량을 맡기기엔 지진, 중국 이슈 등 공급망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에게 물량이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시장 개화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라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찾는 신규 고객사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3M 이하 첨단 공정에 필수적으로 꼽히는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 기술에서 경쟁사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달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챗 GPT의 아버지 샘 울트먼도 방한해서 삼성의 AI 반도체에 큰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는 메타가 삼성 파운드리의 인임 공정을 통해 AI 칩을 생산할 것이란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저커버그는 TSMC의 높은 의존도에 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메타는 현재 자사 AI 칩 2종을
TSMC를 통해서만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부 물량을 삼성에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대만, 일본 지진 사태로 TSMC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만 지진 사태로 인해 TSMC에겐 위기가 닥치고 삼성전자에겐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으니 항상 불안에 떨면서 TSMC를 고객으로 삼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반도체 사용 고객들도 공급 다변화를 통해 한국에게 물량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 더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널리 퍼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